비지떡이란 말이 있는데 비싼 비지떡도 있더라고요. 수백억짜리 떡이. 딜리터의 사이언스의 신면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어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본게임 N년차 정말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실전인데요. 세계 최초로 해상 드론이 전투기를 격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상 드론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전투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5월 2일이었죠.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마구라 V7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아, 2대요? 네. 자, 녹색 선 안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수호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수호이 전투기 추정이 되고 해상 드론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 중인 표적을 이렇게 딱 격추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불꽃에서 떨어지는 장면. 이 작전에 사용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마구라 가격이 27만 달러, 3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에 해당하는데 수호이 전투기는 5천만 달러짜리예요. 어림잡아도 이제 180배 더 비싼 무기 체계를 무력화한 셈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성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구라가 날아가서 맞힌 것도 미사일에 맞힌 걸 거 아니에요? 미사일 맞힌 거. 그게 더 싼 거 아니에요? 저 미사일 더 싸죠. 예.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주인공 해상 드론 뭐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마구라 이게 마구니도 아니고 마구라 7 이게 마구라 V7 이게 뭐 어떤 그 기종입니까? 약간 그 한국어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예.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상 드론이고요. 네. 마리타임 어토너머스 가드 언맨드 로보틱 아프라터스의 약자로 무인 수상정 USB 우리 언맨드 서퍼스 비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강을 순찰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예. 전쟁이 나고 해상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조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고 그동안의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해상 드론은 마구라 5였습니다. 네. 버전 5. V7은 이제 오리지널 마구라 V5를 대형화해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 길이가 기존의 5.5m에서 8m로 많이 늘어났고 최대 탑재 중량도 650km 정도로 기존의 2배 정도로 늘었고요.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과 캐나다가 지원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인 그 AIM-9 이걸 장착했기 때문에 수호이를 격추할 수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상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서 이 마구라 V7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진짜 수호이 잡았다는 그 해상 드론이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미제 그 AIM-9 미사일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멋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그러게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 마구라의 기본적인 업무는 이제 정찰, 감시 그리고 선박 파괴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미사일까지 싣고 다니면서 흑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기한 게 이 마구라 V7에서 어떤 AIM-9은 쏴도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었습니까?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뭐 플레어도 쏘고 뭐 떨어뜨리는 것도 많고 뭐. 근데 앞서 화면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맞고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제 눈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만 공개했겠죠. 우크라이나군은. 근데 이게요. 우리 지난번 라팔 격추 케이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종사가 바보여서 멍청해서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를 인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아마 이 항공기들이 자기한테 조준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렇죠. 삐삐 이렇게 하잖아요. 워닝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보면은 아까 그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피 기동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전자전과 결합된
다영역 전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지도세도 모르게 하여튼 뭐 그쪽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격추된 장소도 우크라이나 쪽보다 러시아 쪽에도 더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꽤 먼 거리에서 작전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죠? 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이번 공격은 러시아 흑해항구 도시인 노브로시스크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구라 V7 원거리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멀리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 대형 연료 탱크가 장착이 돼서 작전 거리가 일단 증가가 됐고요. V7 같은 경우는 작전 반경이 870km고 항속 거리는 최대 1,480km나 되고요. 네. 자율 항해 시간은 원래는 48시간인데 보조 발전기를 사용하면 최대 7일까지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이런 무인기가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했다면 지금은 좀 꽤나 장기간 다양한 작전을 그냥 소위 그냥 둥둥 떠 있다가 여차하면 뭐가 발견됐다면 그냥 다시 작동할 수 있겠네요. 좀 매복하다시피 그 매복처럼요. 네, 그런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조종은 이건 이제 위성 통신 채널을 사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들은 지금 그 스페이스X 그 저궤도 위성 통신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스타링크 위성 통신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드론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격 지점의 영상을 또 역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이 스타링크로 가능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아마 해상 드론이 위력을 발휘를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전투기를 잡았다는 게 워낙 뭐 쇼킹한 사건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도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활약은 꽤 뭐 대단했죠. 2014년에 러시아가 뭐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해 전략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1년 내내 얼지 않은 부동항 세바스토폴 항구. 이게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주둔 기지니까 여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러시아 침공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이용해서 크림 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거기에 보면 더 대단한 게 특히 이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해가지고 막 크게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그라 V5가 사용이 돼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고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뭐 2024년 2월 같은 경우에 러시아 흑해함대의 미사일 초계함인 이바노베츠 함을 침몰을 시킵니다. 초계함이 그래도 좀 가볍고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지그재그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제 시비즈 그러니까 이제 근접 방어 무기로 막 쏴요. 막 쏘는데 막 이렇게 지그재그 피하면서 포탄을 피한 다음에 초계함이 빵 하고 충돌을 해버린 거죠. 사실 그 CIWS가 날아오는 미사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배를 못 잡았으면 그 배가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거나 하여튼 뭐가 회피 능력이 대단한가 봐요. 최대 적재 시에 최대 속도가 이제 80에서 90km 정도. 이 배 위에서 한 30m에서 뭐 50몇 킬로 정도 나오면은 야 이거 배 좀 빠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속정 수준인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 320kg 정도의 폭발물을 탑재를 하고 최대 이제 48시간 동안 자율작전이 가능했어요. 이제 V7은 훨씬 더 이제 지금 아까 늘어났다고 우리 원선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하듯 하는 그런 기관총을 포탑처럼 연결해가지고 이제 쏘는 것도 가능하고 뭐 당연히 이제 보면서 자기 경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고요. 뭐 장점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적 선박과 딱 충돌해가지고 해서 이제 파괴해버리는 폭약 장착 자폭 드론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형 선박이 대형 선박의 자폭 공격에 굉장히 유용한 사례가 드러난 거는 9.11 테러 이전에 있었던 구축함 콜호 공격에서도 드러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어부로 위장한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미국 이지스 구축함 측면을 향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지? 그러다가 빵 하고 공격하니까 배 옆에 구멍 크게 뚫리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함 미사일도 대함 미사일이지만 이제 이런 그 소형 해상 드론들 이게 보통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마그라 5가 또 여러 작전에 투입이 됐었죠? 네. 그 이후로 여러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2024년 2월에 크림반도 남단에서 이번에는 4,000톤급의 상륙함인 세자르 쿠니코프함을 수장을 시켰습니다. 4,000톤이요? 앞서서는 550톤급이었는데 뭐 센 것도 날렸네요. 큰 것도. 숫자상으로 생각하면 8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3월에 러시아 초기함인 세르게이 코토프 그리고 5월에는
KC-701 튜나 클래스 러시아 보트 등을 파괴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러네요. 많이도 잡았네요. 이 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세르게이 코토프를 파괴하는 그 장면인데 뭐 흔들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오, 점점 다가가다 마지막에는 폭발하는 광경이. 그렇죠. 이거는 러시아가 상당히 배 아플 만한 거였죠. 이 1300톤급의 초기화 세르게이 코토프인데 러시아 해군에 6척밖에 없는 신상 전함입니다. 아, 또 최신형이군요. 네, 2022년 7월에 흑해 함대 배치가 됐고 추역이 2년밖에 안 된 최신의 함이고. 새 건데. 정말 새 거죠. 이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76.2mm AK-176MA 함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같은 걸로 무장이 돼 있고 또 대잠 헬기, 뭐 최신 방공 시스템들이 다 탑재가 돼 있는데 5척의 마구라 V5에 쫓기다가 3척의 연타 공격을 받고 격침이 됐고요. 그렇군요. 이 세르게이 코토프 초기함의 추정 가격은 6,500만 달러, 그러니까 96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니 아까 그 가격적인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나게 되고. 그러네요. 근데 이 초기함이 사실은 2023년 9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격침이 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상드론의 70%는 이미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 남아있는 해상드론들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미 파괴한 70%를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남아있는 30%가 더 위협적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초기에 우크라이나 그 해상드론 이제 마구라 V5 이 공격 방식이 처음에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러 대를 막 이제 목표물 근처로 보내다가 러시아군이 딱 감지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놈도 죽고 살아남은 해상드론이 충돌해가지고 자폭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시적 형태의 벌떼 공격, 이대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V5가 길이가 5.5m, 너비 1.5m 전체로 사실 이제 되게 작아서 포착이 쉽지 않아요. 기존의 군함에 장착되어 있는 무기로는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에 있는 이제 헬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헬기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상 드론을 한 70% 정도로 무력화했다? 뭐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꽤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헬기를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헬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소위 해상 드론의 함대공 능력이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 완수를 해서. 근데 솔직히 배 안 받고 헬기만 떨어뜨려도 작전 성공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성비로 봐도요. 그렇죠. 좋은데요. 마구니가 자꾸 생각나세요. 마구라 V5의 그 최초로 이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단 그 미사일 뭡니까? 비싼 거 달았겠어요. 자기 쓰던 거 달았겠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R-73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토명은 AA-11 Archer라는 거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더 비슷한 미사일이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이 자국군이 운영하는 이제 미그 29 전투기의 표준 무장으로 요 R-73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다에서 발사하는 해상 발사용으로 개조해서 Sea Drago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그라 V5 한 척에 무발식을 딱 장착을 하는 거죠. 헬기 2개 떨어뜨리면 진짜 이거 대박. 훈장 줘야 되는데. 가성비짱. 훈장은 누가 받나? 운전하는 사람이 받나? 이거 드론이 받을 수 없을 텐데. 아무튼 이 공대공 미사일 이게 뭐 함대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개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공대공 미사일이고 이제 적외선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발사 메커니즘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좀 재설계를 해가지고 지상이나 해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R-73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그 보조 센서만으로도 아주 역동적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었고 특히 적외선 유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헬기 엔진이 열이 많이 나니까 헬기는 아주 빠르지 않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었다 헬기에는 뭐 그런 미사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장착하게 됐는데
그게 또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전투기를 떨어뜨렸다. 와, 뭐 그 시도가 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31일 날에 역사상 최초로 바로 미사일로 무장한 해상 드론이 공중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다시 말해서 헬기를 떨어뜨렸다. 이야. 라는 건데 예. 지금 보시는 게 그 러시아의 그 Mi-8 헬기거든요. 그 마구라 5가 이제 흑해 상공에 있던 러시아의 Mi-8 헬기를 격추하는 장면입니다. 마구라 V5가 위장 기동을 하면서 이제 유인을 하다가 매복 공격을 했는데 예. 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를 투하를 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헬기에서. 플레어구죠. 예. 하지만 별 소용 없이 격추가 됐고요. R-73이 교전 가능한 거리는 이론상으로는 한 10km 정도. 사실 러시아 헬리콥터들은 뭐 중기관총, 비유도 로켓, 대전차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고, 근데 원거리 교전 능력은 좀 부족한 거죠. 가까운데 주변에는 좀 교전이 쉬워도. 그래서 R-73의 사거리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상 드론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이때 격추된 Mi-8 헬기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래요. 두 대가 격추되고 또 한 대가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미사일 세 발에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진짜 대박인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쨌든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해상 드론이 항공기를 떨어뜨린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Mi-8의 대당 가격은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이니까 그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단합니다. 근데 또 전투기 전에 이렇게 헬기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고요. 이거 미사일 장착 해상 드론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배에다가 조그만 모터포트 달린 배에 지가 무장을 달아봐야 뭘 달겠어라고 했는데 함대국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뭐 이건 그렇죠. 아까 그 Mi-8 그 헬기 조종사는 잘 몰라서 나온 것 같아요. 소위 공중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슬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 위에서의 제해권뿐만 아니라 제공권까지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그만 포트 위에다가 대공 미사일 잔뜩 달고 나와가지고 제해권뿐만 아니라 제공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전 범위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동식 대공 미사일 발사대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거기서 작전을 할 거야? 흑해 상공에서 작전하는 거 영향 100% 다 맞습니다. 흑해 제공권이 부정이 되니까 러시아가 장악을 못하니까 우크라이나는 흑해 해상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이 마구라 해상 드론 가지고 총 17개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투기 2대, 헬기 2대, 군함 7척, 순찰 함정 6척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달러, 그러니까 7천억 원 이상의 러시아 해군 자산을 파괴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해상 드론, 공중 드론, 지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이걸 하여튼 총 동원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 전력의 3분의 1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합니다. 흑해에 해군 한 명 투입하지 않고 흑해 함대를 지금 3분의 1이 그 전력이 무력화됐다. 이거 정말 이건 체면의 말이 아닌데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흑해 함대 쪽 입장에서는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 흑해 함대의 전력은 약화된 걸 넘어서 그냥 우크라이나에게 제해권을 다 내줘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 흑해 함대에 대한 그 러시아의 자존심은 1783년 5월에 설립된 흑해 함대입니다. 1700년대요? 예, 뭐 거의 뭐 25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근데 흑해 함대의 모함은 항상 전통적으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공격들을 받으면서 러시아가 지금 대부분의 함정들을 본토인 그 노보로시스크항으로 이동 배치를 하는 상태가 됐고 흑해 함대 대부분이 철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심지어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은 사망설이 나돌다가 지난해 2월에는 해임이 됐습니다. 그 양반한테는 죄송하지만 해임될 만 하겠네요. 네, 뭐 이런 전통의 흑해 함대를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본인의 뭐 책임을 떠나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리고 흑해함대 함정들이 이렇게 후방으로 배치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 해상로가 다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5대 농산물 수출국인데 전쟁 전에는 그 곡물의 75%를 다 흑해를 통해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때문에 다 막혔다가 이게 지금 다시 확보가 되면서 곡물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군비 지출로 재정 수입이 바닥이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것도 그렇겠네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군이 뭐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해군이 없습니다. 아예. 아, 그래요? 전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근데 흑해함대를 이겼어요. 해군 없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으로 네. 흑해 제해권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야, 해군 없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제해권을 찾았다. 해상 드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이 움직이는 배라는 뜻을 가진 이 무인 함정 개념이 무려 120년 전에 이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전기불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기의 아버지, 밤을 낮처럼 밝힌 남자, 에디슨의 영원한 라이벌, 바로 천재 발명가이자 전기의 마술사로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죠. 평생을 전기 에너지 연구에 매진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명성과 지식을 걸고 아주 기상천외한 도전에 나서는데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종의 마법을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늘을 나르는 드론, 바다를 누비는 무인정의 시작이기도 했던 니콜라 테슬라의 마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856년) 크로아티아 스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니콜라 테슬라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나던 순간 밤하늘에는 마치 그의 탄생을 축복이라도 하듯 엄청난 폭풍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몰아쳤는데요. 이를 본 조산사가 이 아이는 폭풍의 아이가 되겠구나 하고 예언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답했죠. 그리고 정말 그의 어머니 말처럼 테슬라는 전기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아이가 됩니다. 빛의 아이 테슬라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안겨주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류 전기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의 치열했던 전류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기를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우리가 매일 밤 환하게 켜는 형광등과 네온등의 원리를 개발했고, 라디오 무선 통신 기술의 기초, X선 사진 기술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발명을 빼고는 그를 논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전기와 씨름했던 테슬라는 전기의 힘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전기를 선 없이 보낼 수 있다면 그 에너지로 기계에 명령을 내려 멀리서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한 불빛을 넘어 전기가 어떻게 의지를 전달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보여줄 수는 없을까? 테슬라는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으로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론을 현실로 증명할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이 엄청난 발명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테슬라는 1898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전기 박람회로 향하는데요. 이곳은 당대 최첨단 기술들이 각축을 벌이는 과학기술의 축제 현장이었죠. 박람회장 중앙에는 거대한 인공 연못이 설치되었는데요. 그 위에는 약 1m 길이의 작은 모형 배 한 척이 유유히 떠 있었죠. 배에는 작은 안테나가 솟아 있었고 앞뒤로는 앙증맞은 전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테슬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마법이 아닌 과학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배에는 선원도 연결된 줄도 없습니다. 오직 제 손짓 하나에 이 배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테슬라가 조종장치를 조작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작은 배가 스르르 움직이며 전진, 후진, 좌우 방향까지
자유자재로 바꿨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마의 장난이다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텔레오토마톤, 세계 최초의 원격 조종 보트였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전파를 이용한 무선 제어라는 혁명적인 개념에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개발한 강력한 전파 송신기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파 신호를 보냈는데요. 보트 내부에는 이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초기 형태의 전파 검출기인 코힐러,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와 키, 프로펠러 조명 등을 제어하는 정교한 전기 회로가 장착되어 있었죠. 테슬라가 조종 장치를 통해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이 암호화된 전파 신호로 변환되어 보트로 전송되고 보트 수신기가 이를 해석해 배를 움직였던 겁니다. 전파로 명령을 보내 원격으로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이 개념이 오늘날 하늘을 나는 드론과 땅 위를 달리는 무인 지상 차량, 그리고 바다를 누비는 무인 해상전과 같은 모든 무인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되었죠. 120여 년 전 테슬라의 이 발상이 없었다면 현대 무인 기술의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아이디어였죠.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테슬라의 원격 조종 무인 보트, 당연히 군에서도 탐낼 만한 기술이었을 텐데요. 테슬라 역시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어뢰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트에 폭약을 장착해 무선으로 적 함선 근처에서 자폭시키면 파괴적인 전쟁 병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곧바로 미 해군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제안을 차갑게 외면했는데요. 당시 해군의 주력은 거함, 거포주의 시대의 거대 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의 작은 무인 보트는 그저 장난감 정도로 치부되었죠. 또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무선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했는데요. 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안정적으로 적의 방해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슬라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이고 때로는 괴짜처럼 비춰졌기에 보수적인 군 조직에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날 인간을 대신해 무인 병기들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테슬라가 120년 전에 꿈꿨던 미래를 지금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죠. 테슬라의 원격 조종 무인 보트는 당대에 외면받았지만 무려 120년 전에 무인화와 원격 제어라는 측면에서 미래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흑해를 휘어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활약상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를 미리 예견한 그런 훈련이 진작에 있었다고요? 미군이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비용을 써서 만든 전쟁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도 더 된 그런 얘기인데 2년에 걸쳐서 약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5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준비한 밀리니엄 체인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미 국방부 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첨단 기술과 새로운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요. 보면 블루 하면 아군, 그래서 이제 미국 상징하는 블루팀, 레드 가상 적국인데 당시로 치면 이제 이란 혹은 이라크 이렇게 블루팀과 레드팀의 대결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레드팀 순항 미사일 통해서 블루팀을 향해서 막 복잡하게 공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폭발물을 지른 가미카제 고속정들이 수십 척이 막 한꺼번에 출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먹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이 레드팀이 10분 만에 10분 만에? 네, 10분 만에 블루팀 군함을 19척을 침몰시켰습니다. 무슨 진주만도 아니고 10분 만에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뚫었나 보네요. 왜냐면 당시로서는 정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런 네. 고속정들을 잡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의 전이긴 하지만 사상자가 2만 명이 나왔어요. 와, 그 책임자 또 사망선을 돌다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가상이긴 합니다만 진짜 엄청난. 네. 어떻게 그렇게 큰 결과 그
차이가 저 참담하겠네요. 그때 미국이 애써서 무시했던 그날의 교훈, 소수의 소형 선박들이 이제 조율된 형태로 이제 군집해가지고 해서 공격을 가하면 더 큰 수상함을 제압을 하는 그런 치명적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요게 엄청난 교훈이고, 이게 뭐냐면 지금 흑해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끼치는 바로 그런 공격의 모습들, 그게 그냥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판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애써 무시하고 러시아는 아예 몰랐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거기서 진짜 그 전력으로 그런 꽤 많은 그 전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해상 드론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기느냐 혹은 뭐 위협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건데 이 밀레니엄 챌린지 2002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 교훈이랄까, 본질은 다중 위협, 즉 이제 복합 전투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단순한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좀 해양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해전은 다 함 대 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서로 포 쏘면서 뭐 이런 게 전통적인 해전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복합 체계전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체스가 아닌 바둑을 서로 두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별 함정의 능력보다 전체적인 배치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체스는 말 하나 움직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얘는 이렇게, 뭐 장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둑은 그런 게 없고 모든 이 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잖아요. 돌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서로 어떻게 만들어서 집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합 체계전이다,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용 개념 발전이고, 무인 함정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해상 드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운영 개념의 발전.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뭐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죠? 당연히 준비해야죠. 아까 운용 개념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마 우리 MC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왜냐면 게임 캐릭터가 막 잔뜩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도 이거 하는 사람이 전략을 못 짜서 들어가면 다 지잖아요. 그렇죠. 그 시너지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캐릭터에 맞는 아이템도 있고, 그거 잘 모르면은 그냥 많이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맞죠? 이거를 가장 잘 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워낙 지금 배가 많이 떠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성공이 미 해군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인 수상정 진작에 만들어오고 있었고, 우리 시헌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봤죠. 2016년부터 이제 시험 평가를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약 8,000km에 이르는 자율항해에 성공했어요. 당시에는 세계 최초로 대양을 횡단한 무인 함정이다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제 2023년에는 시헌터를 포함한 미 해군의 무인 함정 편대가 대만 해역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작전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해상 드론으로 실제 전략적 군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매우 간접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지금 오늘 핵심 헬기도 잡고 전투기도 잡고 하려면 공격 그 어떤 기능을 장착했겠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미 해군하고 해병대가 지금 몇 년 동안 적의 수상 함대를 타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장형 해상 드론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미국 텍스트론 시스템은 원정 전투용 해상 드론을 공개를 했었고요. 또 2023년 5월에는 미 해병대가 자폭 드론인 히어로 120을 탑재한 장거리 무인 수상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자폭 드론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 거기서 그 발사관. 저건 이제 해상 드론이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같은 해 2023년 10월에는 미 해군 중앙사령부에 소속된 마르탁 T-38 데빌레이 무인 수상정이 해상 실사격 훈련을 가졌는데, 얘가 이제 데빌레이입니다. T-38 데빌레이는 시속 145km까지 낼 수 있어서. 와, 무리해서 그런 속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차량보다 더 나은.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함정보다도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여기에 이제 순항탄인 그 엘맘스라고 리틀 미니처어 에리어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시스템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훈련 중에 이 엘맘스를 여러 차례 발사를 해서 표적에 명중을 시켰고요. 또 유인 함정과 무인 플랫폼을 함께 운영해서 가상 적세력을 탐지하고 조준하고 교전하는 그런 절차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훈련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예. 무인 수상정이 치명적인 무기를 또 처음으로 발사한 사례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전투기 떨어지고 배가 뭐 가라앉고 뭐 헬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물자를 소진하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죠. 이게 러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요. 빨리 쫓아올 수 있다는 거. 예. 사실 나라가 크긴 하잖아요. 국력이 다르긴 하죠. 예. 또 생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국산 해상 드론인 카트라는 개발을 본격화했다라고 해요. 특정한 하나라기보다는 플랫폼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공격력을 집어넣게 결합하는 형식. 그래서 여기에 무장으로 뭘 선택을 했냐? FPV 드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야 이거 실용성이 있냐? 라는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헬기에서 그 FPV 드론 시험 발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드론이 헬기에서 뭐 투발되기 전에 조기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해서 해당 전술을 폐기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우리가 드론을 얘기할 때 뭐 드론이 무기가 세서 된다가 아닙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통신이에요. 통신 안 되면 드론 못 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러시아 가트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 무선 통신이 되고 아마 위성 통신을 제대로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작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작전 거리도 세워요. 그러면 그걸 조절하려면 누가 지상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전 거리가 제한이 되면은 같이 배 타고 나가서 조종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거리 제약을 덜 받는 자국 해안선 근처에만 지금 이 가트라는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해결 안 될 거란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뭐 어떤 식으로든 위성통신 쪽을 결합해가지고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그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러시아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지스함이나 이런 대형 함정을 만들어 왔는데 뭐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해군은 무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네이비 씨 고스트. 라는 이름의 씨 고스트. 네이비 씨 고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40년대 목표로 해양 무인 전력 사령부 창설도 준비하고 있고요. 무인 수상함전대, 무인 잠수정 전대 그리고 무인 항공기 전대를 이제 구성을 해서 무인 전력을 약 45% 수준까지 올린다. 이런 나름 이제 당찬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전체 해군 전력의 45% 반에 가깝게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해상 드론 개발도 하고 있는 건데 2015년부터 무인 수상적인 해검 시리즈를 개발을 해왔고요. 해검 1은 해안 감시용, 해검 2는 해안 수중 감시에 특화됐다면 해검 3는 이제 해안 전투 임무에 집중이 됐는데 12.7mm 중기관총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발사대가 장착이 돼 있고 또 캐니스터 발사용 자폭 드론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국내 최초로 이 해상 상태 4, 이거는 이제 최대 파고 2.5m니까 상당히 거친 바다죠. 그 상태에서 실해역 내항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해상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유인 전력 없이 장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거기 장착됐다고 하는 그 무기, 그 비공 그거 잘 되면 미국도 수출하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본 게임에서 그 무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국산 유도 무기 최초로 이제 비공 발사 체계가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미 지난해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 비공이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적도 있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 해군 훈련 림팩 여기서 이제 시험 발사를 진행해서 비공 6발을 100% 명중시켰다. 이런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낸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발 이거 K방산 진출 얘기 안 하면 이게 짱이긴 짱인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검에 또 다른 우리 기술로 만드는 해상 드론이 더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해상 드론 당연히 만들었고요. 12m급 수색 정찰용인 무인 수상정 해령
C 고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춰서 저속에선 전기, 고속에선 디젤로 운항을 하고 파도 높이, 뭐 방향, 주기력을 계산해서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파고 측정 레이더까지 장착을 했어요.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AI 기반의 표적, 장애물 탐지 능력도 갖췄는데 뭐 이런 장점을 발판을 삼아서 해령은 올해 안에 해경에 우리 해양경찰청에 연안 수색 임무에 시범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이제 지난해 한화 오션과 함께 해군 주관의 전투용 무인 수상정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찰용뿐만 아니라 전투용의 그 해상 드론도 개발 박차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해군의 전투용 무인 수상정의 그 개념 운용 요구 등을 반영한 2차 개념 설계를 수주한 것이 바로 HD 현대중공업인데요. 포토제닉이라고 하나요? 예. 야, 얘는 해군이 함정 설계를 1, 2차로 나눠 진행한 건 지금 처음이고 첨단 전투력을 이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획득 절차의 틀을 깨는 선택도 했고요. 그 이유는 최상의 전투형 무인 수상함을 도출하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목적인 건데 그만큼 이제 무장해상 드론 사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고 좀 해상 드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국의 방산 전문 AI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입니다. 이 테네브리스는 경하 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의 고성능 하드웨어와 그리고 고도화된 AI를 적용하는 그런 모델인데 HD 현대중공업은 자율운항하고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의 강점이 있고 이 팔란티어는 AI 플랫폼이 이제 아주 뛰어나니까 둘을 결합을 할 예정으로 내년 2026년까지 개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념 잘 잡았습니다. 이거 이거 딱 보고 이거는 아니요 팔란티어도 있으면 이거 잘하면 미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욕심이 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산 무장 해상 드론 이제 개발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배 자체 만드는 거는요, 대한민국만큼 배 잘 만든 나라 있으면 나오라 보라고요. 이거는 잘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어떻게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원격에서도 얘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냐? 이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 통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운용하려고 그러면 또 우주까지 연결해서 소위 이제 위성통신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 연결 체계를 갖추고, 이게 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적에도 상용 위성하고 연결해서 작전 반경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과 협력을 해서 저궤도 위성망을 활용한 군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력이 쌓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필수적 기술력이 확보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해외 수까지 쭉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만 팔아도 되고 우리 게 부족하면은 미국 거랑 같이 손잡아가지고 같이 팔아도 되고, 무인 수상정 시장 앞으로 이제 확 늘어날 거란 말이죠. 지난 2023년에는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다가올 2033년이 되면 4조 4,6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부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상드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안보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뭐 그것을 특히나 수비 방산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각국이 두 손으로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배 쪽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랑 비빌 데가 없거든요. 사실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 자,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해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무기체계 해상 드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6월 하면은 이제 2차 연평해전이 떠오르고요. 연평해전 때 언제나 저희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 충파 공격, 그러니까 배를 들이받아서 밀어내는 공격을 사람을 타고 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깝했고, 저는 사실 무인 수상정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졌을 때 바로 이런 충파용으로 우리 군도 좀 이걸 제일 먼저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잘 발전을 시켜서 당장 우리 군이 필요로 한 데부터
좀 적용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 현대 해군의 패러다임이 변한 그 흐름들이 잠수함이 처음 나타났을 때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모가 생겨났을 때 그리고 이지스함이 등장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과학계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큰 것들을 많이 중요시했지만 지금 작은 것들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뭐 컴퓨터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의 힘, 특히 작은 것들이 제대로 네트워킹 됐을 때 제대로 운용될 때 힘이라는 것이 점점 커질 수 있는데 이 바탕에 또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HD 현대 중국 그 배 있잖아요. 개념도 개념 있게 설계하셨던데. 진짜 확 줄어들어요. 예, 거기 팔랑티어 같은 협업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미국 애들 프로그램 경영님 이거 저희가 PT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